안녕하십니까. 채권강론 제7강 계약의 해제 및 해지입니다. 통상 우리가 그 계약을 해지한다, 해지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 계약의 그 해제라고 하는 것, 이 해제의 개념은 당사자의 그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계약 관계를 소급적으로 해소시키는 이런 어떤 행위 자체를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하고, 그와 같은 해제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이것을 해제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해지다라고 설명하는데, 사실 해지 같은 경우는 계약 관계를 장래에 향해서 소멸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를 계약의 해지라고 하고요. 그와 같은 법적 지위를 해지권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어쨌든 계약의 해제다, 해지다라고 했었을 때 논의는 아무래도 계약의 해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도 계약의 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해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그 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리 구성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인 그 해제의 효과와 관련해서 현재 입법례라든지 또 학설의 어떤 이해의 태도를 보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통상 그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할 때 계약 관계를 소멸시킨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래 그 계약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회귀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를 계약의 해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도 계약 당사자의 관계가 기왕에 어떤 거부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청산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전환되는 것이다라는 어떤 주장들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의 효과와 관련해서 말미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계약의 해제다라고 했을 때 해제의 그 유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약정 해제다, 법정 해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자, 이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이건 말 그대로 당사자의 어떤 약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약정 해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법정 해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문에서도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정 해제, 법정 해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약정 해제다, 법정 해제다라고 분류는 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 해제에 있어서, 해제 유형에 있어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약정 해제든 법정 해제든 당사자의 어떤 해제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계약 관계가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공통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약정 해제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정 해제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에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계약으로 정한 어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이걸 손해배상과 반드시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이런 인식의 기초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정 해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을 기초로 해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손해배상의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약정 해제다, 법정 해제다, 기본적으로 그 발생 원인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기타 나머지 부분들, 뭐,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소멸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등등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양자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해제라는 개념하고 또 구분해야 되는 뭐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합의 해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앞에 합의란 말이 붙었죠. 말 그대로 계약 관계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해제하는 해제 계약입니다. 약정 해제나 법정 해제는 발생 원인만 다르다 뿐이지 어쨌든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입니다. 단독 행위입니다. 단독 행위로서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합의 해제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그런 약정,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독 행위이냐 계약이냐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취소라는 개념을 흔히 씁니다. 취소라는 개념을 쓰는데, 사실 이 해제는 계약에만 특유한 그런 어떤 계약 소멸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취소라고 하는 것은 계약에만 특유한 사유가 아닙니다. 계약 이외의 어떤 그런 사유들, 그런 법률 행위들에 있어서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지위, 이걸 우리가 취소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통상 우리 취소권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 총칙편에서 행위무능자라든지 또는 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유형들에서 이런 취소라는 표현들을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들, 통상은 어떤 법률의 규정들에 기초해서 이런 취소권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고요. 이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영역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해제권이든 취소권이든 뭐 두 가지 다 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제권을 행사한다, 취소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일종의 단독 행위입니다. 따라서 단독 행위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해제권이든 취소권이든 이건 형성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다 형성권이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해제권이든 취소권이든 원칙적으로 물론 견해에 따라서는 뭐 약간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해제권이든 취소권이든 소급표가 인정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일정한 법률 계약 자체가 소급적으로 이렇게 소멸한다, 또는 일정한 법률 행위 자체가 소급적으로 취소된다, 소급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라는 어떤 이런 측면. 다시 말해서 소급표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제권을 행사한다 또는 뭐 취소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계약 관계를 해소한다, 취소한다라고 하면서 법률행위 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3의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계약을 해제시키고 취소시키게 되면 제3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 제3자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3자를 보호할 그런 실익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제권 행사든 취소권 행사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경우들을 또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해제권하고 취소권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제는 계약에 특수한 그런 제도라는 것, 그 다음에 취소는 계약 이외의 법률 행위에서도 가능하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차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취소 원인 같은 경우는 행위 무능력이라든지 또는 의사표시의 어떤 착오, 하자 뭐 등등 뭐 그런 어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취소권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취소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취소 사유, 다시 말해서 그 취소권의 발생 원인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해제 같은 경우는 해제권 같은 경우는 뭐 계약 체결 이후에 상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는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철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철회. 철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해제권이다, 취소권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약이든 법률행위든 일단은 유효하게 이렇게 성립되어서 이렇게 존속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유효하게 성립해서 존속하고 있는 이런 계약이라든지 어떤 법률행위 자체를 약정 해제든 법정 해제든 각각의 사유에 따라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느냐 아니면 취소를 시키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해제권 취소권이 문제이고, 이 철회는 아직 법률행위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입니다. 어떤 법률행위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아예 그 장래에 향해서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제권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철회를 한다 이 개념도 형성권이다라고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도 형성권이다라고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해제권이나 철회권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은 취소와 해제권 비교에서도 그 차이를 뭐 계약이냐 계약 이외의 어떤 영역이냐라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차이를 인정할 수 있었듯이 철회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계약이냐 계약 이외의 영역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냐라는 점에서 차이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쨌든 뭐 계약 해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계약 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고, 철회는 마치 그 해지와 마찬가지로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 해제 조건이다 또는 뭐 실권 약관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해제 조건이다, 실권 약관이다. 자, 어떻게 보면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조건이 붙었죠. 조건인데 이게 해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물론 뭐 일정한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법률 행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뭐 이런 그 조건을 해제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따라서 이런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경우는 일종의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한 경우다라고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통상 우리가 해제권이다 또는 뭐 약정 해제든 법정 해제든 해제권이다라고 했을 때는 해제권이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제 조건이 있었는데 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해제권인 행사와 같은 그런 의사표시 없이 바로 법률행위 자체가 이렇게 효과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어떤 조건을 우리가 해제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해제 조건과 관련한 어떤 일유형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경우로서 우리가 실권 약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권리가 아예 그냥 상실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뭐 그런 어떤 약정, 뭐 그런 것을 실권 약관이다라고 하는데, 뭐 굳이 그 예를 하나 든다면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A하고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할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할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그 경우에 뭐 매달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매매 대금을 매수인이 지급을 한 번이라도 뭐 해태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매수인은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해놓았다면 뭐 그런 경우가 말 그대로 실권 약관의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실권 약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은 이게 그 강자에게 좀 유리하게 이렇게 되는 약정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뭐 그런 어떤 이런 실권 약관이 있었다라고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만은 보통거래 약관과 관련해 가지고 약관규제법의 적용 영역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그런 어떤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이런 실권 약관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로 처리되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그 실권 약관 자체가 당사자 일방에게 그
지나치게 부당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것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 무효로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히 이 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고 우리 법원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해제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제권의 법적 성질입니다. 조금 전에 그 의의와 관련해서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이 해제권은 형성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사자 일방의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권리이다. 따라서 이것은 형성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 해제권자입니다. 해제권자. 해제권자는 당연히 그 계약 관계의 노인자겠죠. 계약 당사자 일방이겠죠. 쌍방일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다시 말해서 계약 당사자,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주의할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배웠습니다만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과 단순히 채권이 넘어간다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은 구분해야 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양도했다라고 했었을 때 원래 그 채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 관계가 있겠죠. 원인되는 계약 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원인되는 계약 관계가 이걸 해제 사유가 있다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원래 채권을 양도한 사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경우에 당연히 이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채권 양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계약 관계의 기초에서 발생한 채권을 양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채권의 그 양수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양도인이 여전히 해제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계약금 같은 게 수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이 수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 같은 게 수수되는 경우, 이것은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우리 민법 565조 1항의 규정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565조에서는 해약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계약금 등이 이렇게 수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약정 해제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정 해제권과 비교해서 봤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런 어떤 계약금 수수의 경우에는 약정 해제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조금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법정 해제권입니다. 법정 해제권 같은 경우는 이것은 모든 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그때는 법정 해제권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계약에서 특별히 이 법정 해제권을 유보해둔 어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여라든지 매매라든지 도급 등에 있어서 특별히 그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각각 따로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제권의 발생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제권이 발생되느냐, 조금 전에 그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약정 해제, 법정 해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따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정 해제권의 발생입니다. 자, 우리 민법 543조
1항에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도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제권, 이것을 우리가 약정 해제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A하고 B 사이에서 약간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냥 이걸 이 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일주일 정도 타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계약 관계 없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약정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계약금 수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었는데, 특히 565조 1항 같은 경우요. 565조에서 보면은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어떤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정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법정 해제권의 발생입니다. 법정 해제권의 발생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통상은 이 법정 해제권은 이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예정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 채무 불이행도 유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행지체라든지,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인 설명에 의하면 이행지체라든지 이행불능이라든지 불완전 이행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가지고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냐,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행의 최고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느냐, 라는 어떤 그런 문제를 남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이행지체의 경우하고 정기행위에 있어서의 이행지체의 경우, 이것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 그런 구별과 함께 이행지체, 그다음에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경우에 따라서는 이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도 다른 말로 수령지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채권자 지체, 여러분 채권 총론편에서 이미 배웠겠습니다만은,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질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느냐 아니면 법정 책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들이, 견해 차이들이 있었었죠. 따라서 채권자 지체 자체도 채무불이행이다라고 보는 입장에 따르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자 지체를 이유로 해가지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어떤 채무 불이행 말고 사정 변경에 의한 어떤 계약 해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설상으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같은 경우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가지고는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데, 주의할 거는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특히 여러분 채권 총론편에서 배웠을 건보증, 신용보증 이런 영역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해당 사례들에 있어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사정 변경에 의해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기는 합니다만은, 견해에 따라서는 또 그런 경우를 반드시 사정 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채권 총론편
신용보증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있다라고 볼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사례들 여러분 연상하시면서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는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뭐 일회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또는 일시적 계약이다라고 할 때는 계약의 그 해제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일시적 계약 유형들에 있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부수적 의무 위반.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문제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견해 대립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수적 의무의 어떤 가치라든지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해제를 인정해야 될 어떤 그런 실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수적 의무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채권 총론편에서 여러분들이 급부론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서 상세히 공부를 했겠습니다만은, 부수적 의무 중에서 뭐 보통 흔히들 많이 쓰는 예들이 뭐 보호 의무다, 설명 의무다, 뭐 이런 것들을 부수적 의무의 예로 이렇게 편입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뭐 보호 의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지위를 인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각종의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어떤 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목적물의 계약의 대상이 되었던 목적물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래서 목적물 자체가 완전히 멸실되어 버렸다든지 또는 뭐 멸실에 유사한 정도로 되어 가지고 계약을 원래 체결했었을 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경우는 부수적 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주의를 기울일 만한 그런 견해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정 해제권의 발생 사유 중에서도 법정 해제권이 발생 사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법정 해제권이 발생 사유 중에서도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 해제권의 발생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행지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이행지체이냐 아니면 정기행위에 있어서의 이행지체이냐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의 이행지체 또는 뭐 단순한 이행지체인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54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정기행위에 대해서는 54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5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의 최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어떤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 최고를 하지 않고서는 해제권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해제권 행사의 효력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545조에서는 이 정기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해제에 대해서 정기행위에 있어서의 이행지체와 해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행위가 뭐냐? 이거는 뭐 일정한 어떤 그 기간 또는 뭐 시일 내에 이행이 있지 않게 되면은 계약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뭐 그런 경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통상은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내일 모레가 결혼식입니다. 내일 모레가 결혼식이면 적어도 결혼 전날 또는 뭐 아무리 늦더라도 결혼식 되기 전까지는 결혼 예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결혼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복을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연회를 열고자 합니다. 또는 모임을 열고자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당연히 필요한 어떤 그런 뭐 식자재들 또는 뭐 음식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회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행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통상의 어떤 그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이행체고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기행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그 이행을 그 최고를 해 본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들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정기행위의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이행체고라는 이런 절차를 더 이상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544조의 어떤 보통의 이행지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행지체가 있어야 되는 거는 된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채무불이행편에서 채권총론에서의 채무불이행편에서 이행지체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설명들, 뭐, 그게 그대로 적용이 일단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행지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제때 이렇게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뭐 이런 결과가 초래돼야 된다는 것. 뭐, 그거는 대전제겠죠. 대전제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이행지체에 빠졌지만 어쨌든 다시 이행을 하라라고 이렇게 최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런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권이 발생했지만 바로 또 해제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해제권을 행사해야만이 계약이 해제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행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행지체만으로도 바로 이행체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제권의 행사입니다. 해제권의 행사인데 뭐 기본적으로 이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거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뭐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이 해제권을 약정 해제든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권이든 법정 해제권이든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 뭐 이것은 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고 뭐 기본적으로 일정한 어떤 방식이라든지 뭐 형식 같은 거는 불문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 해제권의 행사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 그리고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당연히 의사표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제권 행사의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비로소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 그리고 앞에서도 해제권자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권을 양도했다라고 할 때 여전히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된 것이 아닌 어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 양도인이 여전히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 채권을 양도했다라고 할 때 채권의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여전히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라고 하는 설명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 채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런데 주의할 거는 우리가 뒤에서 개별 어떤 그 채권 개별 어떤 그 계약 유형 중에서 임대차가 있는데 임대차 같은 경우에 그 임차인의 지위라고 하는 거 이건 단순히 채권자죠. 사실은 채권자인데 임차권이 물론 뭐 임대차에서 상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 요것도
사실은 채권이죠. 채권이고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겠죠. 근데 물론 뭐 이걸 무단으로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는 그 효력 자체가 일정 정도 부인되는 어떤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통상은 임차권을 임대인의 동의하에서 이렇게 양도를 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입니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해제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채권이 양도됐을 경우에, 채권의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여전히 이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629조에서 이야기하는 임대인의 동의에 의해서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해제권을 가진다라는 점,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의 상대방 문제입니다. 상대방 문제는 당연히 이 계약 당사자 해제권 가지지 않은 그 다른 상대방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또는 그런 상대방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이 해제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제권 행사의 어떤 그 구체적인 방법들, 뭐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뭐 이거 수차 말씀드린 내용인데 따라서 특별한 방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해제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이 해제권이라고 하는 게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제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바로 계약관계 자체가 어쨌든 뭐 해소되는 어떤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의사표시 자체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죠. 근데 주의할 거는 이렇게 해제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이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 조건이라든지 기한 같은 거 붙이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다라고 하면 이게 의사표시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가 실무상으로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요. 이행을 하지 않아서 만약에 뭐 당신이 모일 모시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해제되는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모일 모시까지 또 이행하지 않으면 뭐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해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해제권의 행사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느냐라는 것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행 독촉을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의 이행 독촉들은 우리가 실무상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이렇게 발견되는 어떤 그런 사유들 중에 하나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다라고 하지만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현저히 불안하게 하는 어떤 그런 해제권의 행사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해제권의 행사로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법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제권의 행사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우리 민법 547조의 규정입니다. 자, 요게 해지의 불가분성이다. 해지의 불가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해지의 불가분성. 요거는 행사상의 그 불가분성 또는 소멸상의 불가분성, 이렇게 또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지의 불가분성. 그럼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할 때, 요거 불가분성이다. 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1대1의 관계가 아닌, 계약 당사자가 다수 대 다수인 경우, 또 뭐 1대 다수, 또 다수 대 1,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약 관계가, 계약 당사자가 다수 대 다수,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계약 당사자 1방이 뭐 어떤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었을 때, 계약 당사자 1방이 이 타방 당사자 1인에게만 이렇게 해도, 해제권 행사해도 유효한 해제권 행사인가?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뭐 이런 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당사자가 쌍방이 다수일 경우에는 다수인 상대방 전원에 대해서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해제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시차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다수가 그 상대방 다수에게 전원이 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제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그 해제 의사표시들이 다 도달한 때 그때 비로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해제의 불가분성과 관련해서 행사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불가분성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소멸. 어쨌든 그 당사자 1방하고 타방하고 이 사이에서 해제권 자체가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해제권이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당사자들을 위해 가지고도 다 해제권이 소멸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제의 불가분성이다라고 설명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해제권을 가진 자 전원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동시 또는 순차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전원이 이렇게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당사자 1방과 관계에서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해제권은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해제의 불가분성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해제권이 소멸한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채권 자체가 시효 소멸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제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제권을 포기해도 해제권을 소멸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법률에, 우리 민법에서 보면 552조와 553조에서 특별히 또 해제권이 소멸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서, 해제권 행사 여부를 상대방 입장에서도 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는 목적물 자체를 해제권자가 목적물 자체를 멸실시킨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1방과 다수인 상대방 당사자 1방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 이상에서 열거한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다른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해제권은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해제의 불가분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해제의 효과입니다. 해제의 효과인데 해제의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을 계약 관계를 소멸을 시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계약 관계가 소멸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말의 이해와 관련돼서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상당한 견해 대립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견해로서는 직접 효과설이다, 그 다음에 간접 효과설이다, 그 다음에 절충설이다, 그 다음에 청산관계설이다, 이런 어떤 견해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수설의 판례 입장은 이 직접 효과설의 입장인데 이것은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우리 법에서는 원상회복 의무 플러스 손해배상 의무도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데 무슨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맹점일 수가 있습니다. 직접효과설의. 그러나 어쨌든 직접효과설이 다수의 어떤 입장이고요. 간접효과설이나 절충설, 그다음에 청산관계설의 입장들에서는 이런 어떤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완전히 소멸된다는 어떤 이런 입장들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입장들입니다. 어쨌든 원상회복의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이 경우들을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지금 최근의 그 유력한 견해들로서 청산관계들이 상당히 유력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독일 민법 같은 경우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 청산관계설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전히 우리 법에서는 직접효과설에 입각한 설명이 다수의 이해의 태도이고 판례의 태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 따를 경우에는 해제의 효과로서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이행한 것이 있다.
물론 이행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기왕에 뭐 이행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원상 회복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뭐 이걸 반환 관계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려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여전히 별개의 문제로도 따로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뭐 남아있는 부분이 계약의 해지인데요. 해지와 관련해 가지고도 뭐 특별히 해지와 관련돼서 설명드린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설명을 부연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해지의 효과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계약의 해제라면, 해지라고 하는 것은 특히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장래에 향해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그것이 계약의 해지이고 계약의 해지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계속적 계약관계의 특수성상 당연히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다수이겠죠. 물론 뭐 여기서 다시 문제되는 게 계속적 계약관계를 어떤 것을 계속적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라는 것이 여전히 좀 문제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약의 해지다라고 했었을 때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해서 소멸시키는 관계, 이것을 계약의 해지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상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